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후보로서 주장하고 당선이 됐잖아요. 네. 원래 특검은 제3자가 추천하는 거예요. 대통령 스크래치 내고 대통령 부부 욕보여서 탄핵으로 가서 조기 대선 하겠다.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전혀 없고 민주당의 여당에 대한 분열 계획이고 핵책이에요. 우리 국회에 2달 반 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느꼈던 감정은 이래요. 이게 정청래 바이러스, 정청래 전염병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은데 최민희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뭔가 막말을 해야만 언론에서 받아주고 인기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목해야 할 초선 의원을 스페셜 게스트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분이죠.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윤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했고 정부 출범 이후엔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과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스페셜 인물 터치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자주 뵀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뵈니까 굉장히 새로운데요.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 국회의원 강명구 인사 올립니다. 초선 의원이고요. 지금 원내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정무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국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핵심 상임위에 지금 계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도 사실 개원한 지 벌써 3달이 지났어요. 좀 그간 초선 의원으로서의 좀 소회랄까? 좀 말씀 부탁드려요. 제 의원실이 10층에 있는 1018호예요. 요즘에 그간에 한 2-3 달 그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을 텐데 1018호에 새벽에 홀로 앉아 정말 이것저것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정치를 해 나가야 되나라고 스스로 자문하고 고민해 보면 정말 깝깝하고 답답하다. 이게 제 첫 소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당의 국회의원이고 책임감도 있고 중압감도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170석 야권의 192석이 주는 그 위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108석에 가지는 무기력함이랄까요?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치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전략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 입법 폭주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갑갑하고 답답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규탄 대회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차가운 그 로텐더울의 그 대리석 바닥에서 무기력했던 것도 사실이라 원구성 협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용산에서 계속 국회를 보면서 이렇게 입법 같은 게 잘 진행 안 되는 거 늘 안타까움을 표하셨잖아요. 직접 와서 본 국회는 어떻던가요? 좀 생각 그 이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답답하고 무기력함이 보통 우리가 그 관습적으로 아니면 절차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그냥 폭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가도 정말 괜찮을까 할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국회에서 일을 해본 친구고 또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제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오래 하셨고. 이게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국회 초반에 뵀을 때, 사석에서 뵀을 때 여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회초리를 맞았는데 민주당의 입법 폭주 이 상황도 사실 건불 10년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향한 어떤 민심이 조금씩 좀 변화하고 있다고 좀 느끼시는지.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게 지난 총선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여당에게 해초리를 드셨다. 그만해라. 이제 아유 충분하다. 그 정도면 반성 충분히 했고 그만할 때도 됐다. 이제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우리는 더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만났을 때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는 반성하고 쇄신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108석을 만들어준 그분들
당원들, 그 다음에 뭐 우리 지지했던 보수를 지지하는 우리 지지층 그분들에게는 반드시 희망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 희망의 메시지로 단결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지방선거, 앞으로 다가올 우리 대통령 선거도 반드시 이겨낸, 그게 정당의 목적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잖아요. 민심이랑 당심이 거의 차이가 안 났는데 좀 여기에 어떤 바람이 담겼다고 좀 보셨나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정권을 뺏어왔지만, 그리고 지방선거를 이겼지만, 그런데 우리 박 기자님 아시다시피 지금 입법부는 여전히 야당이거든요. 입법 석 달 동안 보셨잖아요. 소수여당이고 소수여당. 소수여당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아직 그 입법부는 여전히 야당이다.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대선 정권 교체하는데 대선을 이겼잖아요.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너무 도취돼서 이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 있잖아요. 보수의 가치, 이념, 그리고 철학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해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우리가 하는 이 정책들이 국민의 행복을 만드는데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줬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참패했고 해초리를 드셨고 그 참패에 대한 또 위기감이 또 왔어요. 당원들의 분노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의 위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한동훈 당대표가 63%라는 당심과 민심을 함께 없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사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렀고 참패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다시 나와서 당대표가 되는 게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총선이 한동훈 대표 때문에 진 게 아니라는 어떤 그런 좀 당원들의 평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께서 멋있게 책임을 지시고 잠시 떠나 계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당원들이나 보수 지지층은 지금 위기다. 지금 네 편 내 편 할 거 없이 친윤 친한 할 거 없이 똘똘 뭉쳐라. 똘똘 뭉쳐서 너들 지금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돛담배와 같아. 이 정말 운명 공동체인데 지금 니들이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동훈 대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국민들이 주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친한 그룹은 더욱더 강렬한 비판을 당대표에게 해야 되고요. 비한이든 반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대표에게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서 이 위기를 192석이 가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위기감을 돌파해내야 된다. 운명 공동체다.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국민들 사랑을 받는 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명 공동체가 돼야 하는데 사실 또 안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전당대회 기간에도 뭐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문자 익신 논란이 터졌던 부분이라든지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대통령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윤 대통령 워낙 가까우시니까 좀 당내 장악력이 그만큼 좀 매우 약화된 상황이라고 봐야 할지. 이 정당이라는 건 정권 재창출을 하라라고 지금 당원들은 명령하잖아요. 똘똘 뭉쳐라라고 명령해.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 다수의 분들이 뭐 63%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마음대로 해야 아닙니다. 대통령 잘 되라고 한동훈 대표를 대표 만들어 주셨어요. 대통령 망하라고 한동훈 대표 만든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당이에요. 정당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 투표하신 거거든요. 우리 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전략 투표했다. 그거를 생각해야 되지. 지금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바람 앞에 돛담배예요. 훅 불면 지금 날아갈 판에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지금 네 편 내 편 지금 갈라져서 싸울 때 아니에요. 지금은 똘똘 뭉쳐야 할 때다.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결정 관련해서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반기를 들면서 또 제2의 윤한 갈등이다 뭐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당내 중진 의원들도 한 대표에게 좀 많이 동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왜 복권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대통령의 사면이나 복권은 엄청 그 고유 권한이라고들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사면과 복권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그쵸. 대부분 지지자들은 찬반 논쟁이 있어요. 네. 정치인, 경제인, 네. 공직자 다 합쳐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면 복권을 결정할 때에는 큰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대통합에 대한 결단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원들의 의견이나 우리 보수 지지층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통령께 물밑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물밑에서 전달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게 이상하게 언론에 노출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 이상하게 가십거리로 흔히 말해서 당정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고유 권한이거든요. 고유 권한에 그 대통령의 권한을 그 본인의 결단, 선택에 대한 결단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받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약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위기에 처할 경우에 그 대안으로서 민주당 내에 별로 없었는데 김경수 전 지사를 이렇게 만들어줬다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들이 좀 이해를 못하고 답답해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정치는 생물이에요. 정치는 생물이고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되죠. 왜 그게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저는 복권을 하신 이유는 큰 메시지, 대통합이에요. 대통합의 메시지를 내시기 위해서 하셨다 생각하고 이제 결정 냈고 발표됐고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존중해야 된다.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한 결단을 존중하자. 사실 이제 한 대표가 이번에 반대 목소리를 일부러 사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낸 것도 언론 이례적이고 반대를 통해서 냈어요? 어떻게 냈죠? 언론 통해서 나왔죠. 그게 그러니까, 직접 브리핑 하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께서 이 방송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편지를 써주세요. 이제는 이런 것도 언플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데 왜냐하면 당의 지도자예요. 당 대표고 이게 그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에는 그 프로토콜에 맞는 뭔가 메시지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거기서 조금 더 치밀하게 나가야 된다. 이게 언플 형태로 메시지가 나가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또 다른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아마 이것이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입장을 직접 내시긴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박 기자님 생각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그분의 생각이 뭔지를 정확한 그 우리 흔히 말해서 정치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토콜 안에 나오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전부는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 가지고 이래 나왔다고 세간에 알려졌는데 이제 당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세련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 대표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뭐 필리버스터까지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민심에 굉장히 좀 남다르게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계속 좀 지속할 수밖에 차별화? 없을 것 같거든요. 차별화를 하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실과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다른 목소리를 내서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잖아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민심에 민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심을 잘 읽어내야 돼요. 그런데 뭐 그런 면에서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는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 지금은 겉으로 드러난 여론하고 말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큰 기조나 방향에 있어가지고 여론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민심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차별화를 하시는 거면 오케이, 인정.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는 동의할 수 없고 지금 그렇게 할 시간 없다. 지금 바쁘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매우 차갑다. 지금 큰일 날 소리다.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후보로서 주장하고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것을 지금 당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최근에도 재차 밝혔어요. 친한계인 장동혁 의원이나 김상훈 정책위 의장조차도 신중론을 강한 상황인데 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분열 획책에 말려드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나오고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거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매번 일관되게 해왔던 말이에요. 경찰과 공수처 수사에 의문이 들 만큼의 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으면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자처하겠다 그랬잖아요. 원래 특검은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지금처럼 민주당하고 조금 이 혁신당에서 특검 추천하는 방식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나온 이 제3자 특검이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몇 번 했습니까? 강행철 했습니까? 2번에다가 지금 세 번째 발의였죠. 세 번째 발의잖아요.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정쟁으로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스카라치 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방위 위원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왜 가져가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싸움을 했겠어요. 메시지는 분명해요. 대통령 스카라치 내고 대통령 부부 욕보여서 탄핵 열차에 태워서 탄핵으로 가서 조기 대선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민주당은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전혀 없고 아니 뭐 장동혁 의원이나 김상우 정책위 의장조차도 신중론을 왜 펼치겠어요. 민주당의 여당에 대한 분열 계획이고 핵책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 없고 이제는 민생을 챙겨야죠. 아마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그만하고 싶은 국회의원들도 많을 거예요. 지쳐있는 분들이 좀 계실까요? 네. 의원님이 워낙 대통령 복심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초반에는 좀 목소리를 많이 안 내시고 좀 신중히 대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전현희 의원의 뭐 살인자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페이스북 메시지도 내시고 하셨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탄핵 청문회까지 열고 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죽였다 전현희 의원이 막 얘기하고 이런 지금 현재 지금 이 탄핵 열차에 태우려는 이 상황 좀 실제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우리 국회에 2달 반 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느꼈던 감정은 이래요. 이게 정청래 바이러스, 정청래 전염병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은데 최민희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뭔가 막말을 해야만 언론에서 받아주고 기사화되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이상한 이게 지금 저는 우리 전현 의원이 대통령 부부는 살인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막말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정신 나간 의원이라고 김병주 의원이 얘기했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급식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거를 밥하는 동네 아줌마라고 비하했어요. 이게 이현주 의원이 얘기했고, 이런 분들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다 당선됐어요. 더 재밌는 건 전현희 의원이 6인가 했어요. 6위. 네. 6위 하다가 2등 했어요. 이번에. 대역전극을 펼쳐서 네, 네. 득표 순위가 막 쭉쭉 올라가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개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팬덤에 아까 말씀드린 정청래 바이러스 전염병에 지금 막 국회가 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야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나를 좀 알아줄까? 저에게 계속 알아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니 좀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말에 열광하는 개딸 팬덤에 열광하는 이 사태, 편성하는 사태에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지금 우리 좀 바라볼 때가 됐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썼거든요. 대장동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 그러면 이런 거 다 그럼 5명의 이재명 같은 경우는 5명의 살인자냐? 내 거꾸로 반문했어요. 막말을 해야만 뉴스에 나요. 이 정말 우리가 어려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방위에 잠시 보임하셔서 네. 한번 하셨잖아요. 그 최민희 위원장 좀 겪어보니까 어떠셨나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점수를 따고 인기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로감이 얼마나 국민들 쌓이겠어요. 우리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청래 바이러스, 최민희 바이러스가 온 국민들에게 전염병처럼 지금 뭐랄까요, 이 고통을 주는 말들이거든요. 제가 하루 있어 봤잖아요. 질의하는 의원들의 말끝마다 다 토를 다 답니다. 그리고 진행도 마음대로 하시고, 뭐 절차나 이런 게 뭐 전통이 없어요? 저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떨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서로 자제하고, 막말 프레이드를 멈추고, 이제 다시 민생을 논하는 건전한 국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지금 계속 정쟁만 이어지고 있어서 뭐 국정과제를 하려고 해도 입법이 이제 받쳐지지 못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극이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3년 동안 어떻게 전국을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참. 제가 국정기획 비서관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실을 나와서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대통령이 너무 외롭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 책상 위에 The buck stops here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 제가 대통령님께 이러저러한 일들로 뭔가 보고를 드리고 했을 때에 그 대통령께서 저에게 말씀 주신 거는 한일 관계 회복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기시다 총리하고 관계 회복할 때. 반대가 참 많았는데. 반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여론을 대통령님께 한번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대통령님께 여론이 너무 좋지 않은데 왜 굳이 지금 이거를 관계 회복을 빨리 이렇게 하시려고 하냐 했을 때 대통령께서 그 말 하시더라고. 무슨 소리 하냐, 국정기획 비서관. 국정 철학을, 국정 기조를 너무나도 잘하는 강명구 비서관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나는 지금 죽을 각오로 이 일을 지금 해내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이걸 하지 않으면 소부장이고 반도체고 전부 다 대만에 다 뺏긴다. 우리 이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독립운동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죽을 각오로 일을 해야 된다. 화이트리스트 이런 그런 것도 때문에. 마찬가지고요. 내가 책임질 테니
죽을 각오로 일했으면 좋겠다. 라고 방향을 제시했고, 지금 한일 관계,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 관계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 기조가 맞고. 그래서 결국 국민들께서 이런 대통령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 무언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아주실 거다, 국민들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 도돌이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깨지냐, 이제 뭐 저도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고 했을 때도,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대통령제 국가고, 여전히 아무리 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해도 국민들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다. 대통령이 뭔가 야당과 더 적극 만나서 풀어야 한다. 국정을 논하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보실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이 또 먼저 나서야 한다. 옛말에 비가 많이 오면 임금님 잘못, 비가 하나 가물어도 임금님 잘못. 지금 우리 사회가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무슨 사건이 터지면 다 대통령 잘못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임에 성공했어요. 근데 아마 강성 지지자들은, 그리고 강성 우리 최고위원들은 아마 정쟁을 더 두드러지게 하려고 쏘아붙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개딸부터 시작해서 강성 지지자들은 이 정쟁을 더 막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그 상황을 그렇게 더 만들 거예요. 대통령이 더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엄청 자애로운 민생의 지도자처럼 행동하실 거예요. 지금도 벌써 여러 정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 내놓고 계시잖아요. 이게 옛날에 중국의 모태똥도 그랬고요. 북한 김일성도 그랬고, 이 베트남의 호치민 이런 사람들이 쓰던 전략이에요. 다 대통령 되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 13조 원 이 현금 살포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하는 언론 불법 뭡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내가 우리 파업조장 법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필리버스터도 하고 했던 것들, 이거를 그냥 당론으로 채택해서 방망이 두드리고 그냥 합니다. 보통 법 하나가 발의돼서 올라오는 기간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려요. 근데 이거를 아무런 대화와 타협 없이 그냥 방망이 두드려서 지금 내보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급한 거야, 마음이. 이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빨리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들이 지금 급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자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게 만들고 정쟁으로 계속 몰고 나가고, 이게 도돌이표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이제 그 힘을 대통령 자꾸 스크래치 낸데 쓰지 말고 민생을 위한 협치에 쓴다면 이 문제 금방 해결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나서거나 야당이랑 만나는 건 조금. 아니, 이제 야당하고 만나야죠. 지난번에 총선 때 영수회담. 우리 영수회담도 그렇고 이제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만남의 조건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정쟁을 위한 만남의 조건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만남의 조건으로 가야죠. 대통령과 요즘도 좀 소통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좀 워낙 대통령 가까이서 오래 모셨고 또 잘 알고 계셔서 국민들이 분명히 오해하고 있는 점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알려주실 에피소드라든지 좀 있으시다면. 대통령께서 정말 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사랑도 많으시고,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얘기하면 얘기를 듣는 분이세요. 그리고 가감하게 수용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일정 메시지 국정기획 비서관 할 때에 대통령께 뭔가 제안을 하면
뭐 우리 혹자들은 너무 고집스럽기 때문에 얘기를 듣지 않는다. 혹자가 뭐 경노했네, 분노했네, 막 이렇게 알려댔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상하게 하여튼 그런 프레임을 짜는 건데, 우리 그 좌편향된 언론에서는 그런 프레임도 참 잘 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최상병 특검 이것도 분노했기 때문에 특검해야 되는 거야. 분노하면 외압인 거야. 그래서 저는 요즘 대통령께서 외롭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초선 의원들 당선됐을 때 초대받아서 대통령을 뵈러 갔었는데, 아, 내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와 지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유롭지 않고, 옛날에는 자유롭게 대통령님한테 그쵸. 뭐 말씀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좀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저는 그 대통령의 그 고집스럽고 불통이라고 얘기하는 혹자들의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이래요. 지금 이 우리나라가 내외적으로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대통령의 그런 고집스럽 면이 필요할 때다, 지금 엄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광복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2600만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것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되게 위기거든요. 민주당에서 아무리 탄핵이다, 무슨 뭐 청문회다, 아무리 그 여러 진짜 못된 그 상황들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협박하고 막 흔들어대도, 저는 제가 이분 알잖아요. 이분 타협하고 그러실 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필요할 시점 아닌가. 우리가 타협할 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옆에서 이제 검찰총장 하시다가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정치를 시작한 인생으로 치면 이게 정치한 시간은 좀 짧잖아요. 이분이 가지는 그 정치적 그 확고한 신념 같은 거는, 철학 같은 거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그 누구 못지 않다. 그래서 그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집권 지금 3년차 이제 접어드는데, 야당에서 저렇게 하는 것들이 곧 드러나갈 것이다. 동남풍이 불 거다. 그리고 건불 10년이 아니라 건불 석 달이다. 요즘에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확고한 정치 철학과 신념, 그리고 진심이 곧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날이 곧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워낙 일정 메시지를 오래 담당하셨고 대선 기간에도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하셨잖아요. 한 대표의 최근의 일정과 메시지에 대해서 좀 조언이나 좀 평가를 하신다면? 제가 정말 아쉬운 거는 그 허니문 중에 허니문이었던 대표 출범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에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 말은 그때 당시 정점식 전 의장 사퇴권으로 모든 사건들이 완전히 언론에 그냥 도배됐거든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아깝다. 앞으로 저 192석 야권을 상대로 어떤 비전과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겠다라고 뭔가 일정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메시지로 국민들을 설득했었어야 되는데, 그 허니문 중에 허니문 기간을 다 소진해버렸다. 두 번째, 대통령께서 그 흔히 말하는 화합의 시그널을 당선자와 낙선자를 다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위로했고, 그리고 축하해줬고, 그리고 러브샷도 하셨고, 또 화합의 시그널로 독대도 하셨고,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는 아까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저 망망대해에 바람 부는 태풍에 몰아칠지도 모르는 그 망망대해에 돛담배 하나가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한뱃단 마음으로 봐야 돼요. 운명 공동체예요. 지금은 새로운 지도부 안에 일정과 메시지 팀을 꾸리셔야 됩니다. 꾸리셔가지고 지금 국민들에게, 우리 지지층에게 그
메시지를 위한 일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정성을 다 들여서 일정을 기획하고 메시지를 기획해야 된다. 그 팀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냥 급조된 판단과 그 순간순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메시지와 일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그 국민들에게 던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비전을 던지기 위해서 뭔가 알맞은 일정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획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충언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우리 강명구 의원님의 의정활동 저희 터치다운이 정말 열심히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